가져갈 게 없어서 죽은 시아비가 베던 썩은 나무 토막이나 챙기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져라. 병든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착한 며느리 점례. 하지만 시아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독사 같은 시어머니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점례를 한겨울 눈밭으로 매몰차게 내쫓아버립니다. 쫓겨난 점례의 품에 남은 것이라곤 시아버지가 남긴 시커먼 낡은 목침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첩첩산중 폐가에서 홀로 얼어 죽어가던 그 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낡은 목침이 두 동강으로 쩍 갈라지고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엄동설 안에 쫓겨난 며느리와 썩은 목침에 숨겨진 통쾌한 사이다 반전.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짓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달무리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세차게 흔드는 섣달금음이었습니다. 최대감댁 안채의 가장 구석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탕약 냄새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둘째 며느리 점례는 얇은 무명 치마 하나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정성껏 짜서 시아버지 최대감의 뜨거운 이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점례는 본래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혼이 난 지 3년 만에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삶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지요. 슬하에 아이조차 없었던 점례는 쫓겨나듯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남아 병든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준 집안에 대한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어머니 강 씨와 큰아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최대감이 자리에 눕자 두 사람은 병구하는커녕 안방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는 매일 밤 건너방에 앉아 주판을 만지며 남편이 남길 비옥한 논밭과 재산을 계산하기에 바빴습니다. 큰아들 역시 노름판을 전전하며 아버지가 언제 숨을 거둘지만을 기다리는 참담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집안에서 죽어가는 노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둘째 며느리 점례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비록 몸은 병들어 말라갔지만 정신만큼은 온전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와 큰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매일 밤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자신의 곁을 지키며 거칠어진 점례의 두 손을 볼 때마다 깊은 회한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가쁜 숨을 몰아쉬던 최대감이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가 방 안을 헤매다 마침내 머리맡에 엎드려 선잠이 든 점례의 굽은 등을 향했습니다. 최대감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힘겹게 뻗어 점례의 소매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점례야. 아가. 가느다란 부름에 점례가 크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셨습니까? 목이 마르신 게지요. 제가 얼른 따뜻한 물을 내어 오겠습니다. 아니다. 내 명줄이 이제 다한 것 같구나. 그런 섭섭한 말씀 마셔요. 날이 밝는 대로 용하다는 의원을 다시 모셔 오겠습니다. 점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대감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쥐어짜자 내어 점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엿들을세라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을 잘못 보고 살았으나 내 진심만큼은 뼈에 새기고 간다. 내가 눈을 감거든 내 머리맡에 있는 저 낡은 나무 베개를 꼭 내가 챙기거라. 최 대감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오래된 오동나무 목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베고 자서 겉면이 새까맣게 손때로 찌들고 모서리는 다 달아빠진 볼품없는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고 내가 꼭 가져가야 한다. 알겠느냐? 그것이 최 대감이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점례를 향해 있던 그의 고개가 베개 위로 힘없이 꺾였습니다. 빵 안을 밝히던 옅은 호롱불이 심하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점례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식어가는 몸을 안고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나눌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시어머니, 강 씨의 그림자가 문풍지 위로 크고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 씨의 그림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꼿꼿하고 서늘했습니다. 죽음의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 잔혹한 집안에서 점례를 향한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이 이제 막 불어닥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장례는 쫓기듯 서둘러 끝이 났습니다.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 강 씨와 큰아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문상객들이 남기고 간 부의금과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을 세는 대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의 정막이 내려앉자 강 씨는 마침내 오랫동안 벼려왔던 도끼를 드러냈습니다.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언손을 불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던 점례를 강 씨가 매섭게 불러 세웠습니다. 대청마루에 팔짱을 끼고 선 강 씨의 눈빛은 한겨울 고드름처럼 차갑고 뾰족했습니다. 불길하게 과부년이 집의 털을 잡고 있으니 집안 기둥이었던 영감이 쓰러진 게 아니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짐을 싸서 나가거라. 어머니, 갑자기 나가라 하시면 저는 어딜 간단 말씀이십니까?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죽은 듯 엎드려 허드레실만 하며 살겠습니다. 점례는 불 지피던 막대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마당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친정마저 가난한 그녀에게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나앉으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내 알바 아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내 아들을 잡아먹었으면 양심껏 알아서 기어 나갔어야지. 행여나 우리 집안 재산에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마루 끝에 기대어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있던 큰아들 역시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말을 맞춘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본 점례의 공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유산을 한 푼이라도 나눠주기 싫은 탐욕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형님마저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며 보낸 세월이 있습니다. 어찌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쫓아내려 하십니까? 닥쳐라. 내년이 우리 집 밥줄 축낸 세월이 얼만데 뻔뻔하게 재산을 탐내. 당장 바리바리 싸들고 꺼지지 못해. 강 씨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점례는 이 집안에서 자신이 머물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깨달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점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해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보찜을 꾸리던 점례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베고 자던 까맣게 찌든 오동나무 목침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고 내가 챙겨라.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손을 꼭 쥐고 남기셨던 아버님의 간절한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례는 망설임 없이 그 낡은 목침을 품에 깊이 안았습니다. 점례가 목침을 품고 마루로 나오자 툇마루에서 감시하듯 서 있던 강 씨의 눈매가 치켜 올라갔습니다. 내년 품에 숨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 물건은 바늘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그리 일렀거늘. 강 씨가 거칠게 다가와 점례의 품에서 낡은 목침을 확 빼서 들었습니다. 시커멓게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 해진 볼품없는 나무 토막을 본 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쯔쯔, 불쌍한 년. 그래, 가져갈 게 없어서 죽은 영감이 베던 썩은 나무 토막이나 챙기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가져가서 불쏘시개로나 쓰거라. 강 씨는 목침을 점례의 발밑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목침이 차가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점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어져 내린 목침을 조심스럽게 주워 치마폭으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목침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귀한 물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모시듯 평생 곁에 두고 살겠습니다. 점례는 끝까지 원망의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찜을 메고 낡은 목침을 품에 단단히 안은 채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는 점례의 등 뒤로 굵은 무쇠 빗장이 차갑게 걸어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잿빛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점례의 얇은 무명 치마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갈곳 잃은 과부의 발걸음은 눈밭 위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점례는 품속의 목침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썩은 나무 토막 하나에 아버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남기신 걸까? 점례는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길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산등성이를 맹렬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삭풍에 점례의 얇은 무명 치마는 이미 뻣뻣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집신을 덧시는 발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이 발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날은 산짐승의 아가리처럼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의 무자비한 추위는 쫓겨난 과부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희미한 윤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화전민이 버리고 떠난 낡은 귀틀집이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지붕의 절반은 무너져 내렸지만 당장의 눈보라를 피할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점례는 꽁꽁 언 발을 이끌고 쓰러지듯 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 역시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웠습니다. 뚫린 문틈으로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점례는 얼어붙은 두 손을 비비며 방구석에 쌓인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부싯돌을 쳐 불을 피우려 했으나
눈을 흠뻑 머금은 나뭇가지들은 매운 연기만 피워낼 뿐 끝내 불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부싯돌을 쥔 점례의 손에서 툭 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숯덩이처럼 검붉게 변한 손끝은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제대로 먹지 못한 텅 빈 뱃속은 이제 쓰린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흙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무릎 사이로 품에 고이 안고 있던 낡은 목침을 끌어당겼습니다. 새까만 손때가 묻은 오동나무 목침이 세상의 유일한 온기인 양, 점례는 거기에 조용히 뺨을 비볐습니다. 시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점례 어리석게도 여기서 이만 눈을 감아야 할 듯 싶습니다. 점례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체념 섞인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모진 목숨이라 어찌든 살아보려 하였으나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참으로 송구합니다.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목침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고립무원의 폐가 안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점례의 좁은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와 곤주림 앞에서는 어떤 굳은 결의도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던 찰나였습니다. 추위에 완전히 굳어버린 점례의 소나귀에서 마침내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무거운 목침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하필이면 흙바닥 위로 뾰족하게 솟아올라 있던 단단한 돌부리에 목침의 모서리가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폐가를 가르는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파여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점례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낡고 썩은 나무 토막이라 여겼던 목침이 세로로 길게 두 동강이 나며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이 불효를 어찌할꼬. 점례는 아버님의 유품을 훼손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갈라진 나무 조각을 주워 모으려 떨리는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손끝에 닿은 것은 거친 나뭇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점례의 손을 스쳤습니다. 점례의 커진 눈동자가 갈라진 목침의 단면을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낡은 목침의 내부는 정교하게 파여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틈새로 스며든 달빛을 받아 노랗게 번쩍이는 무언가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묵직한 금거북이 2마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거북이 밑으로는 기름종이의 겹겹이 아주 빈틈없이 쌓인 두툼한 문서 뭉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점례가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겨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강씨와 큰아들이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매던 최대감 가문의 진짜 알짜배기 땅 문서들과 수표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아내와 탕자 같은 큰아들로부터 가문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홀로 남겨질 가엾은 둘째 며느리를 위해 가장 허름한 목침 속에 진짜 유산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쏟아진 거대한 금빛 은혜 앞에서 점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절망의 폐가 한가운데서 이 참혹한 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강력하고도 기막힌 반전의 씨앗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진 금빛 거북이와 땅 문서 앞에서 점례는 밤새 흐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고 깊은 마음에 온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기적은 단순한 횡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목숨을 포기하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점례는 눈물을 닦고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점례는 품에 금거북이 하나를 단단히 숨긴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인근 장터의 전당포에서 금거북이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한기가 서서히 물러가며 살 길이 보였습니다. 점례는 남은 돈으로 장터 어귀에 작고 낡은 초가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헛되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며 겪었던 그 참혹한 배고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마솥에서는 매일 구수한 고기 국물이 끓어올랐습니다. 시장통의 가난한 상인들과 오갈 데 없는 병자들은 점례의 국밥집에서 온몸을 녹이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점례의 국밥집 앞을 서성이는 초라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과거 최대감댁에서 일하던 참모 막순이었습니다. 막순 역시 강 씨의 악독한 성정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전 빈손으로 쫓겨난 처지였습니다. 막순은 가마솥 앞에 점례를 알아보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점례가 먼저 다가가 막순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씨,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 추운 날 아씨가 쫓겨나실 때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시지요. 참으로 미안하고 죗값을 어찌 다 치를지 모르겠습니다. 막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해와 죄책감으로 짓눌린 눈물이었습니다. 점례는 환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막순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사과하지 마셔요. 아주머니 탓이 아니란 걸 제가 다 압니다. 추운 겨울을 무사히 버티고 이리 살아계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씨, 어찌 이리 고우십니까? 과거의 모진 일은 저 끓는 가마솥에 다 던져버리셔요. 이제 저와 함께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시지요. 점례의 진심 어린 격려와 용서에 막순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함께 국밥집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통과 협력은 작은 초가집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점례의 따뜻한 마음씨와 막순의 야무진 음식 솜씨가 더해지자 국밥집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 차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국밥을 거저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점례를 장터의 보살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겹겹이 쌓이며 점례의 얼굴에도 맑고 평온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겨울의 상처가 훈훈한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서서히 완벽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 상인들의 입을 타고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대감댁 큰아들이 노름판에 빠져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집마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위세당당하던 시어머니 강씨 역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 동냥질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막순은 인광보라며 혀를 찼지만 점례의 눈빛은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낡은 목침을 부둥켜 안고 울던 춥고 외로운 밤이 떠올랐습니다. 점례는 섣부른 통쾌함 대신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귀한 은혜는 맹목적인 복수나 원망에 갇혀 살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헐벗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길을 걸으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마솥에 하얀 김이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늦은 오후, 점례는 멀리 하늘을 응시하며 다가올 새로운 인연의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의 낡은 국밥집에는 언제나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밑으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이제 가엾게 쫓겨나던 눈물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은혜를 세상에 굶주린 이들과 나누며 그녀의 내면은 거센 비바람을 견뎌낸 거목처럼 단단하고 깊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마당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굽은 등에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한 명이 지친 발걸음으로 국밥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앙상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시커먼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만 부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점례는 한눈에 그 초라한 노파를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자신을 한겨울 눈밭으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시어머니 강씨였습니다. 위세당당하게 호통을 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진 세파에 짓눌린 가여운 노인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며 지독한 고난을 겪었을 시어머니의 지난 시간들이 그 굽은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점례의 가슴 한 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겨울, 낡은 목침을 끌어안고 폐가에서 얼어 죽어가던 자신의 춥고 외로웠던 과거가 떠올라 깊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점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솥에서 가장 뜨겁고 고기가 듬뿍 담긴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퍼 담았습니다. 점례는 소반을 들고 다가가 툇마루 끝에 주저앉은 강씨의 앞에 따뜻한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씨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과 밥을 삼켰습니다. 굶주림을 달래고 나서야 노파는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귀한 밥을 내어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강씨의 숟가락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탁해진 눈동자가 경악과 부끄러움으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엄동설 안에 모질게 내버렸던 며느리가 이렇게 단단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강 씨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점례야, 내가 짐승만도 못했다. 무슨 낯짝으로 내가 준 밥을 넘겼단 말이냐. 나를 원망하고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참으로 미안하다, 며느라가. 회한과 눈물로 얼룩진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평생 재물만 쫓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며느리의 맑은 심성과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점례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시어머니의 앙상하고 더러워진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입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울지 마셔요. 그 모진 겨울이 없었다면 저는 아버님의 진짜 유산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유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날 어머니께서 제게 던져주신 그 낡은 목침 속에
아버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세상을 다시 살게 되었고, 이렇게 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례의 담담한 고백에 강 씨는 지난날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통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가족의 도리를 버렸던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점례는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무거운 짐은 저 가마솥 불길에 다 던져버리셔요. 남은 생은 제가 곁에서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험한 길을 돌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 편히 쉬시지요. 따뜻한 국밥의 하얀 김이 두 사람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넓은 품에서 비로소 맑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오랫동안 엉켜있던 과거의 아픈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그 서늘했던 고부간의 갈등이 마침내 진실한 이해와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감이 썩은 목침 속에 남긴 진짜 유산은 번쩍이는 금거북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이마저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국밥집 처마 밑으로 둥지를 튼 제비들이 봄을 알리며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를 보듬고 다시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앞날에는 가마솥의 온기처럼 꺼지지 않는 다정한 희망만이 오래도록 피어오를 것입니다.